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KF-21 과연 지금 날고 있을까? 왜 한 달 정도 됐는데 2차 비행 이후에 왜 감감 소식일까?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KF-21의 그 개발 방법이 아마 세계 최고의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자체가 세계 최고라는 게 아니라 그 개발 방식이 세계 최고, 개발 지향점이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안 붙거나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 한 달째 감감 무소식이죠. 7월 19일 날 첫 비행을 했고 7월 29일 날 두 번째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감 무소식입니다. 자, 카이와 공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 추정은 지금 이제 무장에 관한 실험이 아니라 비행 제어에 대한 실험이니까 비행 제어 시스템 Fly by Wire FBW에 문제가 많아서 비행을 중지하고 프로그램을 지금 열심히 수정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수정하게 되면 이것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터, 하드웨어 통합 시뮬레이터, 저게 아이언버드죠. 하드웨어 인 더 룹. 그러니까 하드웨어 인 더 룹은 뭐 원자력 발전소건 뭐 전투기든 뭐건 간에 저런 복잡한 시스템, 복잡한 하드웨어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각 부분을 다 흉내내주는 그러한 방식을 HITL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비행기에 적용된 거를 아이언버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 저 하드웨어 통합 시뮬레이터 중에 일부죠. 사실은 저 일부를 뽑아가지고 이제 휴먼 인터페이스를 강화해서 이제 그 조종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서 조종성을 평가하는 시뮬레이터, HQS라고 하죠. Handling Quality Simulator. 그 소프트웨어도 다시 짜야 될 겁니다. 저런 걸 하게 되면 비행 제어 시스템을 고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랜딩 기어 접어봤더니 뭐 약점이 좀 있더라. 그래서 또 다른 추정은 뭐냐면 비행 제어 시스템에 별 문제가 없어서 열심히 비행 중이다. 그렇게 또 속편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비행을 뭐 2천 몇백 회 한다는데 한 번 뜨고 내릴 때마다 오늘은 375번째 했습니다. 그 다음엔 오늘은 367번째, 368번째 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습니다. 이런 거 다 발표해 가면서 하면 그게 첨단 무기 개발입니까? 첨단 무기 개발이라는 건 커튼 뒤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어떤 프로세스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홍보를 하게 되면 뭐 꼬치꼬치 이제 기자들이 묻고 뭐 다 이제 숟가락 얹고 이제 백모 같은 인간이 또 유튜브에서 아는 척하고 떠들고 얼마나 골아프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커튼 뒤에서 열심히 지금 날리고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속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개발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KF-21을 개발할 때 요즘에 이제 그 첨단 전투기 개발에 새로운 그 흐름이 있어요. 그 방식,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도라 그럴까 방식이죠. 개발 방식인데 일종의 그것을 아마 세계 최첨단의 방식을 택해서 하고 있을 거다. 왜 그러냐면 왜 그래야 하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비행기 자체는 딱 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비행기는 그러니까 F-35가 앞으로 지금보다 항속거리도 늘어나고 추력도 늘어날 겁니다. 엔진이 고쳐지면 항속거리가 한 30% 늘어나서 항속거리가 KF-21보다 조금 더 많은 한 3,000km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추력은 지금 F-35가 55,000파운드인가 5만 파운드인가 그렇죠. 양쪽 합쳐서. 근데 그게 한 10% 20% 늘어나가지고 추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연비도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런 첨단 비행기들을 이제 그 개발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 지능적인 요소들, 이른바 이제 센서 통합, 센서 퓨전, 그 다음에 이 그 360도 그러니까 전체 비행기 전체 공간의 일정 범위까지 뭐 200km, 300km까지 공간에 대한 그 상황 인지, 그러니까 어웨어네스라 그러죠. 전장 상황 인지 이런 능력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F-35가 그런 게 계속 더 발전할 거예요. 따라서 KF-21이 F-35보다 이렇게
완전히 뛰어넘을 거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인데 거의 어금버금 가면서 그런데 굉장히 탄탄하고 그 다음에 이 내부 무장창 같은 게 공간이 좋아서 좀 길쭉길쭉한 그 특별한 종류의 미사일들 그런 것들을 뱃속에다가 잔뜩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일 잘하고 고장 안 나고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작게 들고 그래도 엄청난 거죠. 그거가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그걸 걔를 써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35랑 짝꿍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전자전기 같은 거 잘 개발하고 그 KF-21 위에다가 이제 지금 그라울러보다 더 강력한 전자전 기능을 가진 그런 지능과 전자장비를 잔뜩 싣고 뭐 이런 것들이죠. 엄청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가 맞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우리가 전투기들을 개발해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은 그 개발의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메소돌로지라 그러죠. 이 메소돌로지를 잘 택해야 그 노하우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안 막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요것만 눈에 보고서 막 달려서 그것만 하고 나면 그 다음번 거를 하는 방법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당구 칠 때, 저 당구 잘 못 치지만 잘 치는 사람일수록 뒷담화 보고 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쳐가지고 몰아놓고 또 다음번에 쳐서 또 몰아놓고 그 다음에 쳐서 몰아놓고 한번 치기 시작하면 계속 몰아서 치는 거.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그 능력을 익혀야 된다. 그래야 다음 비행기도 하고 또 KF-21도 더 발전시킨다.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뒷담화치기. 자, 이게 이제 오늘 얘기랑 좀 직결이 돼서 이제 그 칵핏이라 그러죠. 조종사가 앉는 공간인데요. F-22는 이제 아시다시피 F-35보다 좀 늦게 나와서 저렇게 칵핏이 맨 왼쪽에 있는 거 좀 뭐 아주 뭐 재밌는 단추가 잔뜩 달려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조종석의 왼쪽 오른쪽 벽면에도 단추들이 잔뜩 달려 있어요. 보면 벽면에도. 저 단추 어디에 있는 단추가 어떻게 조정하는지 알으려면 저는 전자레인지도 하나 제대로 조정 못하는데 그거에 한 100배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위는 KF-35인데 저 최신형입니다. 저게 KF-35의 최신형이 저렇게 단순화돼서 이쁘게 나오려고 지금 저거 해놓고서 저거 평가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형태예요. 저게. 그리고 그 좀 우리 KF-21하고 KF-35 최신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우리 거 이렇게 확대해서 저 사진을 찍은 앵글을 조금 낮추면은 KF-35랑 똑같은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가운데 저걸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라 그러거든요. 길쭉해서 큰 거 하나 걸어놓고 그 양쪽 발 놓는 그 가운데 그 이렇게 마루같이 가운데 있는 마루에다가 몇 개 좀 걸어놓고 그리고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양쪽으로 몇 개 단추 좀 놓고 끝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KF-21이 F-35 그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조종사 인터페이스의 최신형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럼 조종사는 저기서 뭘 하냐? 미션을 수행하죠. 저걸 이제 미션이라 그러죠. 임무. 그러면 이제 뭐 전자전에 대한 거 그런 소프트한 그러니까 소프트 웨폰, 소프트 무기도 쓰고 또 미사일이나 폭탄과 같은 하드 무기도 쓰고 이러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부의 그 지능과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조종사의 미션 컴퓨터, 미션이 있고요. 저 미션 컴퓨터가 조종사가 딱 보고 있는 아까 그 피트에서 그거를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지능이죠. 저 미션 컴퓨터의 한쪽으로는 뭐가 달려 있냐면 자동 비행 제어가 달려 있는 거예요. fly by wire가. 다른 한쪽으로는 하드 웨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드 웨폰, 소프트 웨폰을 나눴는데 그러니까 미사일과 폭탄. 소프트 웨폰은 레이더, 적외선, 전자광학, 목표 조준, 통신, 재밍, 레이저. 그다음에 무인편대기하고 무인편대기, 무인정찰기랑 같이 움직이기 위한 통신 및 지능. 이게 소프트 웨폰이죠. 소프트 웨폰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칩과 전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칩, 소프트웨어, 전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소프트 웨폰은 전부 다 그래요. 그리고 센서도 결국 전기로 가동시키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웨폰 자체는 작동하는 상태냐 안 하는 상태냐가 그 자체로서는 비행과는 관계가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레이더를 켰다 그래서 비행에 특별한 전원이 충분하다면 비행에 특별한 무슨 비행기가 흔들린다든지 뭐 이런 건 없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웨폰 베이를 열고 무기를 내려. 근데 그때 속도가 음속의 1.5배, 1.6배, 1.7배예요. 초당 600m를 가고 있는 속도에서 웨폰 베이가 열리고 무기가 내려와. 그럼 이거는 비행기 동체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 다음에 날개 밑에 달고 있는 미사일을 밀어가지고 툭 떨어뜨려. 그럼 비행기 동체 입장에서는 한쪽 날개가 가벼워지는 데다가 툭 떨어뜨리면서 이때까지 작용했던 그 유체역학, 공기 유체역학이 달라지죠. 갑자기 저항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 비행기가 확 도르려 그러겠죠. 예를 들면 이쪽에 저항이 없어지니까 이쪽 날개에서 떨어뜨렸다 그러면 이렇게 도르려 그러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비행 제어가 같이 잡아주면서 이게 안 돌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날개 가벼워지니까 이쪽에 가상의 무게를 더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이게 가벼운 쪽에 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하드웨어 폰 쪽은 자동 비행 제어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싣고 날아가는 과정, 분리해서 발사하는 과정 이것이 다 자동 비행 제어랑 맞물려 있어요. 하드웨어 폰은.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투기가 어떤 상태냐? 미션 컴퓨터와 비행 제어가 한 덩어리예요. 소프트웨어가.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하드웨어 폰 추가할 때도 자동 비행 제어 건드려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웨폰 추가할 때도 소프트웨어 웨폰은 사실 자동 비행 제어랑 별로 관계도 없는데 저것도 건드려야 돼요. 미션 컴퓨터를 수정하는 건 필요해요. 저거는 하드웨어 웨폰 추가했었으면 화면에 무슨 미사일 지금 아까 4발이 있었는데 두 발 쏘고 2발 남았고 어디에 있고 지금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데 이 미사일을 쏠 수 있고 없고 이게 미션 컴퓨터에 나타나야 되니까 하드웨어 추가할 때는 미션 컴퓨터를 건드리는 게 맞는데 소프트웨어 폰 추가할 때도 미션 컴퓨터를 건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 덩어리가 이 세 가지가 한 덩어리로 엮여 있어서 손보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저게. 웨폰을 소프트건 하드건 추가할 때마다 굉장히 골지르는 그런 수정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이제 영어로 된 미국 쪽에 이런 전투기 개선에 대해서 또 신규 개발에 대한 문서를 보면 요번에 뭐 개발하는 NGAD, 그러니까 NGAD 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그러니까 차세대 전투기요. 그거는 오픈 아키텍처로서. 그래서 오픈 아키텍처란 말이 항상 나와요, 거의. 요새 문서들에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픈 아키텍처, 저는 이제 정보기술을 했었으니까 참 이상한 용어로 쓴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보기술에서 오픈 아키텍처라 그러면은요, 오픈 소스 아키텍처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거 다 알려주고 나 여기서 돈 안 받아도 좋아. 이런 개념이 있어요. 정보 시스템에서는 오픈 아키텍처. 그러니까 저거는 아닌데 저거 왜 무기가 그럴 리가 없죠.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 용어를 다른 뜻에서 쓰는구나 하고 제가 그전에도 이 용어의 뜻이 뭘까 이렇게 몇 번 뒤져본 적이 있어요. 이 오픈 아키텍처의 핵심은 뭐냐면요. 미션컴과 자동 비행 제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동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수정 별로 없이 하드웨어 웨폰 뭐 실어야겠어? 그러면 그 웨폰에 관한 미션컴만 고치면 돼. 소프트웨어만. 또 소프트웨어 웨폰 원래 있었던 무슨 예를 들면은 IRST 적외선 그러니까 인프라레드 IR 그 다음에 search가 seek and targeting 그러니까 탐색 조준 IRST거든요. 그러니까 적외선 탐색 조준. 오케이. 그럼 그거를 이번에 새로운 서브 시스템으로 바꿨어.
그래서 기능이 달라졌어. 그럼 미션 컴퓨터 프로그램 고쳐줘야죠. 그런데 미션 컴퓨터 프로그램을 고치려고 보니까 그거 건드리게 되면 자동 비행 제어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이 커져요. 그전에는. 그래서 개방형 아키텍처라는 건 뭐냐면 미션 컴퓨터 쪽하고 자동 비행 제어를 일단 나눠요. 그러면 이제 무기 추가가 굉장히 쉬워지게 되죠. 근데 그렇게 나누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민간에서는 저게 뭐 비교적 쉬워요. 민간 쪽은 저렇게 역동적이질 않으니까 비행기처럼.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하나 더 추가했어. 미티어. 근데 자동 비행 제어 쪽을 손으로 안 보고서 미션 컴퓨터만 소프트웨어 고치면은 그냥 저절로 추가돼. 이거 좀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까지 가요, 지금. 그걸 오픈 아키텍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픈 아키텍처의 목적이 뭐냐면은 결국 저렇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오픈 아키텍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그 모듈화돼서 모듈과 모듈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서브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그러니까 자동 비행 제어의 뭐뭐뭐를 어떻게 인터페이스하면 이쪽을 바꿀 수 있다. 이걸 다 정의해 놓겠다는 거예요. 저는 카이가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 길로 가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지금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자동 비행 제어는 정적이에요, 비교적. 비행기가 동체가 정해져 있고 엔진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로 잘 날게 하겠다라는 정적인 목표라고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상수적 목표라고요. 정적이라기보다 상수적 목표예요. 그런데 하드 웨폰, 미사일과 뭐 예를 들면은 뭐 폭탄은 자꾸 추가될 수 있잖아요. 유럽제 미티어 쓰다가 거기에 이번에 이제 미국제 뭐 AIM 120, 그다음 미국제 그거보다 더 센 AI 260 미사일이 자꾸 추가돼. 타우러스 했는데 우리 철룡이 나왔어. 철룡 추가해. 그러다가 뭐 노르웨이의 뭐 그 NSM이 나왔어. 그거 추가해. 자꾸 추가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그거보다 더 빨리 추가되고요. 계속 바뀌고. 그렇게 각 모듈들을 전부 모듈들 서브 시스템의 결합부 그 상호작용하는 그 면 그걸 인터페이스라 그러는데 그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정확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록히드 마틴 찾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록히드 마틴한테 이거 제발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거금을 지르지 않아도 그냥 록마 불러서 야, 그 인터페이스 스펙에 맞춰가지고 이거 추가해. 이렇게 하면은 뭐 록마가 뭐 600만 불이면 하겠습니다. 시간은 2달, 3달 걸리네요.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저는 카이도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의 발상과 방법은 민간에서는 아주 오래됐어요. 뭐 IT 같으면 이런 식으로 간 지가 벌써 한 30년 되죠. 이 민간 용어로는 이걸 개방형 아키텍처라고 안 부릅니다. 민간에서는 이거를 개방형 아키텍처라고 안 불러요. 그럼 미군에서 지금 추구하는 것 같은 거를 민간은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 표준, 상호연동, interoperability, compatibility라고 부르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서 그런 말을 안 쓰시지만 옛날에 우리 PC 살 때 IBM compatible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PC의 예를 들어서 메모리 카드를 끼우는 슬롯은 요렇고 뭐 마우스를 끼우는 슬롯은 요렇고 뭐는 요렇고 이거를 처음에 정한 게 IBM이에요. IBM이 이거 다 정해놓고도 PC 시장을 장악을 못했어요. 왜냐? IBM이 메인프레임을 파느라고 PC가 너무 널리 퍼지고 발전하면 자기들의 메인프레임 시장이 손해볼까 봐 PC나 노트북으로 튀어들어가질 않았어요. 이거 이 표준 다 정해놓고. 그래서 그 IBM 표준을 따르는 걸 IBM compatible이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유사하죠? 인터페이스를 정의해 놓겠다는 거거든. 모듈과 모듈, 서브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전투기에서 미션 시스템과 자동 비행 제어
fly by wire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하드웨어 폰이 문제가 될 거예요. 소프트웨어 폰은 전기와 지능만 있으면 오케이거든요. 근데 하드웨어 폰은 이게 지금 몇 킬로짜리 폭탄이야? 길이는 어떻게 돼? 직경은 어떻게 돼? 얘 발사할 때 로켓을 꽁무니에 불을 붙여갖고 그 다음에 놔주는 거야? 아니면 놓고 나면은 지가 저절로 잘 놓을 때 뭐 공합 같은 걸로 픽 쏴가지고 놓으면은 지가 놓은 다음에 가는 거야. 그러면 공합을 쏘는데 예를 들어서 5kg짜리를 공합을 쏠 때랑 질량이 20kg짜리 공합을 쏠 때 공합의 그 작용 반작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행기 날개가 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기다가 날개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놨는데 갑자기 무거운 게 하나 툭 떨어지니까 비행기가 이제 그 유체역학적인 그런 게 달라지잖아요. 그 비행기에 어떤 영향 미치냐 이거지. 얘를 다른 상태, 얘를 발사한 상태. 그런데 이 사이즈, 무게, 영양,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예를 들어서 이 비행기는 예를 들면 연료 탱크 300갤런짜리 하나,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게 실을 수 있다. 그 컨비네이션 테이블이 있어요. 쫙 비행기마다 그 규칙이 있어요. 그 컨비네이션 테이블 이런 걸 쭉 보고 있으면은 근데 이게 패턴이 있네. 기종마다 컨비네이션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료통과 예를 들어서 500파운드짜리 무슨 합동 직격탄과 미사일 뭐와 이렇게 섞어서 달 수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섞어서 달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차림표가 여러 종류의 차림표가 있어요. 비행기 기종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드웨어라는 게 규칙을 따르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요. 미사일들이 360, 350, 340 좀 긴 건 365 이렇게 돼요. 보통.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폭탄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거 500파운드짜리, 이거 1000파운드짜리. 그러면 그전에도 그런 무기들이 표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규격 이런 것들이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다고요. 이미.